교재 186페이지 4편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4편에는 5개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서술 문제로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기업 합병 문제하고 불확성화의 자본예산 이 2개는 생략하고 레버리지와 자본비용, 자본구조 이론, 배당 정책 이론 이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1번부터 8번까지 그 내용들이 레버리지 분석 관련 내용인데 이 레버리지 분석 쪽도 1차 시험에 말문제로 꽤 등장하죠. 레버리지 분석 전체 구조를 잠깐만 리뷰하고 갈까요? 레버리지 분석은 매출 변화 시 그에 따라 영업이익이 어떻게 반응하고 주당이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분석이죠. 3가지가 있죠. 매출 변화에 대한 영업이익의 반응, 영업 레버리지 분석, 영업이익 변화에 대한 주당 이익의 반응, 재무 레버리지 분석. 자, 2개 결합해서 최종 매출 변화에 대한 주당이익 반응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영업 레버리지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영업비 중에 고정 영업비죠. 재무 레버리지는 고정 재무비, 곧 이자 비용과 관계된 거죠. 이 정도 구조 확인하고, 자, 문제를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1번, 고정 영업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영업 레버리지 도가 0이 된다. 고정 영업비 부담하지 않으면 영업 레버리지도. 자, 영업 레버리지도는 최종 뭘 측정한 거죠? 매출 변화 1%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변화할 거냐. 고정비가 없으면 매출 변화 1%당 영업이익도 1%씩 1대 1로 반응하죠. 그렇다면 영업 레버리지도 0이 아니고 얼마? 1이 되겠죠. 6번을 보실까요? 이건 영업 레버리지 얘기고 6번은 재무 레버리지 얘기예요. 6번을 보시면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 그럼 영업 레버리지에서 고정 영업비 부담하지 않는다는 표현하고 재무 레버리지에서 부채 사용하지 않는다. 부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 비용이 없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관련 변수만 바뀌어 있는 거고 내용은 같다. 영업이익 1% 증가하면 주당이익 1% 증가한다.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같죠. 부채 없어서 이자 비용 부담하지 않으면 영업이익 1%당 주당이익이 1%씩 반응한다. 고정 영업비 부담하지 않으면 이번엔 매출 1%당 영업이익 1%씩 반응한다. 같은 얘기예요. 2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의 돌이 자본 집약적 산업의 돌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럼 산업 특성상 어떤 산업이 고정비 부담이 크냐는 거죠. 자본 집약적 산업의 고정비 부담이 당연히 크겠죠. 고정비 부담이 크면 돌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정반대로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 집약 산업이 고정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돌이 더 커야 된다. 3번,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 수준에서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음액값으로 나타난다. 손익분기점 미만 매출. 자, 돌이 마이너스. 맞는 얘기죠? 영업 레버리지도는 매출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자, 매출이 손익분기점 미만이다. 그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영업 손실이기 때문에 돌값이 마이너스 값을 지니게 되죠. 매출이 손익분기점과 정확히 일치하면 자, 돌은 무한대죠.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돌이 양액값을 지니게 되죠. 손익분기 미만 매출 돌 음수 마이너스. 맞아요. 4번,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음의 돌은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 문장은 기출문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방금 전 확인이 됐네요. 영업이 0보다 작다는 얘기와 손익분기 미만 매출이다 같은 얘기죠. 그러면 돌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영업 레버리지도의 정의에 따른 해석 그대로라면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돌이 뭘 측정한 거다? 매출 1%당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반응할 거냐. 그럼 매출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니까 감소한다. 맞아 보이죠? 근데 뭔가 좀 꺼림칙하지 않아요? 매출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돌이 음수면 현재 영업 손실 상태죠.
따라서 매출 증가하면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 손실이 자 도의 비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5번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는 것은 영업이익 변화율에 비해서 매출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도 기출문제 그대로예요.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문장일 거예요. 이 문장은 인과관계가 정반대로 되어 있죠. 영업이익 변화율에 비한 매출 변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반대죠. 매출 변화 비율에 비해서 영업이익 변화 비율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한다. 틀렸죠. 7번 문제.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큰 경우 영업이익 증감에 따라 DFL은 감소해서 1로 수렴한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큰 경우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DFL은 점점 감소하면서 1로 수렴한다. 맞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크다. 영업이 이자 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을 재무순이분기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달리 표현하면 영업이익이 재무순이분기점을 초과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얘기를 영업 레버리지 쪽에서 먼저 이해하시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아까 정리하는 거 있죠? 영업 레버리지 쪽에서는 매출이 손익분기점보다 낮으냐, 손익분기점과 일치하냐, 초과하냐 이에 따라 부호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 7번은 영업 레버리지 쪽에서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했어. 그럼 영업이익이 이제 발생하는 구간이죠. 이 상태에서는 매출이 점점 증감에 따라서 돌값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해요. 일정 고정비 하에 매출을 계속 늘리면 제품 한 단위당 부담하는 고정비 효과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에 영향을 부여주는 돌값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매출이 무한히 증가한다면 고정비 효과는 거의 사라지죠. 고정비 효과가 없는 게 토tal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1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이와 똑같은 얘기를 이번엔 영업이익과 주당이익, 재무 레버리지에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재무 순이익점을 초과한 영업이익 수준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럼 일정 이자 비용 하에 영업이익만 계속 증가하면 이자 비용 효과가 점점 사라지겠죠. 그래서 DFL도 1로 수렴한다. 8번 영업 레버리지도가 2, 재무 레버리지도가 1.5인 기업은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주당이익이 35% 증가한다. 자, 일정한 매출 증가에 대한 주당이익의 반응을 확인해야 되죠. 매출 증가에 대한 주당이익 반응을 보여주는 수치는 뭔가요? 결합 레버리지도죠. DCL이죠. 영업 레버리지도가 2, 재무 레버리지도가 1.5래요. 돌과 DFL 주어졌네요. DCL은 2개 곱한 거 알고 계시죠? 2개 곱하니까 얼마가 돼? 3이 되네요. 따라서 매출이 1% 증가할 때 주당이익이 3% 증가할 거다. 매출 증가가 총 10%니까 곱하기 DCL 그래서 얼마? 30%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35%가 아니고 30%. 지금까지 확인한 8번까지가 레버리지 분석 관련 내용이고 아마 자본비용 관련 문장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볼게요. 9번 주주가 부담한 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이 있다. 부채 수용 많아질수록 주주 영업위험이 증가해서 주식 베타도 커진다. 부채 수용 많아질수록 주식 베타 커진다. 이건 알고 계시겠죠? 단 그 이유가 뭐냐? 영업위험은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관련 위험이죠. 재무위험은 부채를 사용하면서 추가로 생겨나는 위험이죠. 따라서 영업위험은 이건 자본구조와 아무 관계없다. 부채 사용이 변한다 하더라도 영업위험은 불변이에요. 반면에 재무위험이 부채 사용 많아질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최종 주주가 부담하는 체계적인 주식 베타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 틀린 거죠. 부채 사용 많아지면 주식 베타 커지는 건 맞는데 영업위험 때문이 아니고 재무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인 거죠. 10번 일반적으로 주주 요구수익률이 채권자 요구수익률보다
높다. 주주고식률, 회사 입장 자기자본비용이죠. 채권자고식률, 회사 입장 타인자본비용이죠. 둘의 관계는 어때? 주주 요구식률이 크다. 맞아요. 근본적으로 채권자 주주 요구식률은 뭐에 달려있어? 채권자 주주 각각 부담해야 될 위험이죠. 채권자는 약속된 원리금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채권자 현금 위험은 매우 작거나 거의 없다. 주주는 대가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배당금은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 현금 흐름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주주 요구식률이 더 높죠. 11번은 이게 살짝 응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의 현금을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때 자본 비용은 외부로부터 투자 자금을 차입할 때의 자본 비용보다 낮다. 자,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의 자본 비용, 타인 자본 비용, 채권 요구식률이죠. 회사 내부의 현금을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자본 비용, 유보로 자금 조달한다면 그때 부담해야 될 자본 비용이겠네요. 자, 이때 착각하시면 안 된다. 유보 자금을 써? 그럼 회사에 있는 돈 쓰는 거니까 자본 비용 부담이 없는 공짜 자금 아냐?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보익 누구 거예요? 주주 거예요. 따라서 유보익에 대한 자본 비용은 이 주주 요구식률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주주 요구식률인 유보익 자본 비용이 차입할 때 비용, 채권 요구식률, 타인 자본 비용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자, 얘가 더 높아야 돼요. 18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2번 목표 자본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신규 투자를 평가할 때도 기존 기업의 가중표현 자본 비용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얘와 관련된 원칙은 뭐예요? 투자한 자본 비용은 기존의 기업 가중표현 자본 비용과는 별개다. 새로운 투자안이 위험 측면에서 기존 회사하고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 위험엔 두 가지가 있죠. 영업 위험이 있고 재무 위험이 있죠. 혹시 새로운 투자안의 이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영업 위험 및 재무 위험이 기존 회사와 정확히 일치한다면 그 위험 반영한 자본 비용도 동일할 거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 가중표현 자본 비용을 투자 할인율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투자의 영업 위험이나 재무 위험이 기존 회사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영업 위험 및 재무 위험 반영한 자본 비용을 별도로 사용하라.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일치하면 기존 거 쓸 수 있다는 거죠. 12번 문장 다시 볼게요. 목표 자본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요것만 존재했네요. 그러면 신규 투자 평가 시에도 기존 가중표현 자본 비용을 이용할 수 있다. 목표 자본 구조 변하지 않았다는 건 요 재무 위험은 기존 회사와 똑같다는 거죠. 자,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죠. 뿐만이 아니고 영업 위험까지 동일해야만, 그래야만 기존 가중표현 자본 비용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좀 영업 위험 얘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틀렸어요.